안녕하세요. 온에어 닥터스 김민희입니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 이 발이 편안해야 온 몸이 편안하다고 하죠. 이렇게 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발 뒤꿈치 통증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발 뒤꿈치 바닥 부분에서 느껴지는 찌릿한 통증에 보행마저 불편해지는 질환,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에 대해 온에어 닥터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 몸을 지탱해주고 이동 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발. 26개의 뼈와 19개의 근육과 힘줄이 있고 발이 받는 긴장과 비틀림을 견디게 해주는 107개의 인대와 혈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발에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족저근막에 미세한 손상을 입어 염증이 발생한 걸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데요. 족저근막염을 비롯해 근육통, 신경압박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발 뒤꿈치 통증을 두고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만성화되면 발을 디딜 때마다 생기는 통증에 보행까지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현대인의 발 건강을 위협하는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늘 피곤한 현대인의 발.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의 모든 것. 정형외과 전문의 남기현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남기현 원장과 함께 현대인의 발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이게 어떤 질환인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아무런 이유 없이 발바닥, 특히 이제 뒤꿈치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뒤꿈치 통증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 족저근막은 뒤꿈치 발바닥 쪽에서 시작해서 발을 타고서 쭉 주행을 하면서 각각의 발가락으로 가지를 나눠지게 돼서 붙게 됩니다. 이 족저근막에 염증성 변화를 일으키면 통증을 유발하게 돼서 뒤꿈치 통증 중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 바닥 쪽에 통증이 느껴지는 질환이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이다. 네, 발에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면 피로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 그 주요한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소적으로 발 뒤꿈치 밑바닥 쪽에 이 부분이 되겠는데 네네. 이 부분에 압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실리게 될 때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아침에 자다가 자고 일어나서 혹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생기게 되고 좀 더 걷게 되면 통증이 완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통증 증상이 심해지면 점점 통증 부위가 넓어지게 되고 오래 서 있거나 걷게 돼도 통증이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갑자기 달리기를 한다든지 점프 후에 뒤꿈치 통증에 통증이 느낀다면 급성으로 족저근막의 파열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 증상은 통증이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게 사실은 족저근막염의 주요 증상이잖아요. 다른 질환인가 했는데 일종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질환들과 좀 감별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생각할 것이 피로골절입니다. 피로골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골절이라는 말은 강력한 외력이 작용했을 때 뼈의 연소성이 없어지는 것을 골절이라고 하는데 피로골절은 그런 강력한 외력이 없어도 반복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골절이 생기는 경우를 피로골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바닥뿐만 아니라 뒤꿈치 뼈 좌우 측면 어디에서든지 눌러보면 압통이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뒤꿈치 뼈와 피부 사이에 쿠션을 담당하는 얇은 지방층이 존재합니다. 이 지방층에 얇아지게 되면 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족근관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 구조물 속으로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 속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돼도 뒤꿈치 쪽에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며 매일 걷고 움직이면서 사용되는 발.
그 때문인지 발 뒤꿈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족저근막염으로 인해 진료를 받는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남성보다는 여성 발병률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50대 환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60대가 차지했는데요. 발뒤꿈치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 질환으로는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에 생기는 염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족부 질환과 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한 정보도 넘쳐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흔하게 할 수 있는 오해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발이 부었을 때 따뜻한 찜질이 좋다. 네. 요게요. 네. 환자 입장에서 정말 온찜질, 냉찜질 네. 어떨 때 해야 되는지 너무 헷갈리거든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갑자기 외상이 생겨서 부었을 때는 당연히 냉찜질이 좋겠습니다. 부었을 땐 냉찜질. 네. 그리고 열이 날 때, 네. 그때는 냉찜질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외 것들은 온찜질이 좋은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찜질하는 경우는 우리가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냉찜질, 온찜질 서로 병행하면서 통증이 없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발이 부었을 때 따뜻한 찜질이 좋다는 건 오해네요? 오해입니다. 요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냉찜질만 냉찜질이 좋습니까? 초기에 냉찜질을 한 후에 어느 정도 부위가 감소해서 통증이 완화를 위해서 그 후에 이제 그때는 이제 온찜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확인 들어갑니다. 신발은 오전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 사실 오전, 오후 그 발 사이즈가 좀 달라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거 일단 오해인지 진실인지 알려주실까요? 오해입니다. 오해군요. 예, 발의 크기가 오전보다 오후에 더 살짝 크게 됩니다. 맞아요. 또 다니게 되면 또 붓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신발은 오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을 구입할 거면 그리고 오전, 오후 발 사이즈가 다른 분들은 오후에 구입하라.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발 뒤꿈치 통증에는 뒤굽이 높은 신발이 좋다. 높은 신발이 발에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오해입니다. 오해군요. 네, 굽이 높은 신발 신게 되면 아킬레스건에 단축이 오게 됩니다. 네. 단축이 오게 되면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돼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 통증과 관련된 정보 팩트체크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사례 만나보고 선생님과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평소 걷거나 운동할 때 느껴지는 발바닥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으로 내원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증상이 있으셨어요? 맨 처음에 내딛거나 할 때 좀 너무 아프고 좀 오래 걷거나 하면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이나 운동하는데 너무 불편함도 많고 그래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발을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이십니까? 일단 집에서 일상적인 스트레칭 같은 걸 많이 하고 아킬레스건 쪽을 많이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뒤꿈치 통증 증후군은 신체 검진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좀 괜찮죠? 예, 여기 누를 때 여기 아파. 통증은 거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종골 결절 부위에 명확한 압통점이 있거나 족저근막의 방향에 따라 전반적인 통증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환과의 감별 진단을 위해 필요에 따라 방사선,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검사를 통해 족부의 뼈, 근육, 힘줄과 인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디딜 때 증상이 생기게 되고 또 진찰 소견상 국소적 압통과 국소 부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잘 관찰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동적으로 족저근막을 수동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앞꿈치로 서게 되면 또 뒤꿈치 쪽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정상 소견인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 퇴행성 변화의 일종인 골극이라는 조그만 뼈 조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골격이 꼭 통증을 일으키는지 여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발뒤꿈치 통증을 일시적인 통증으로 생각해 방치하게 되면 발뒤꿈치뿐만 아니라 무릎, 허리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염증이 있는 힘줄이나 근육 인대에 충격파를 가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체외 충격파 치료. 발뒤꿈치 통증 증후군 치료에도 효과적인데요. 이와 함께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면 발뒤꿈치 통증 증후군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심한 초기에는 소염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밤에 잠을 자게 될 때 발이 아래로 처지게 돼서 아킬레스건이 단축이 오게 돼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만 착용하는 석고 부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를 놓기도 하는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족저근막에 파열을 일으키거나 지방층의 위축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해야 될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타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증이 일시적인 통증이라고 생각해서 치료 미루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치료를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뒤꿈치 통증 증후군에서 생기는 그 뒤꿈치 통증은 급성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점진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늦추게 되면 퇴행성 변화도 동반되면서 통증이 지속돼서 나중에는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통증이 나중에 일상생활도 어렵게 하고 또 삶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러면 재발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좀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뒤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을 갑자기 증가시킨다든지 오르막길을 달린다든지 하는 과하게 뒤꿈치에 스트레스를 가해주는 동작을 일단 피하는 것이 좋고요. 둘째는 만약에 스트레스가 가해진다면 스트레스를 흡수할 수 있는 힐컵이라든지 깔창이라든지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나만 겪는 질환인 줄 알고 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끝으로 당부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은 항상 체중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체중을 싣고 다니고 보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치료가 되더라도 6개월 이상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꼭 치료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남기현 원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길을 걷다가 혹은 앉았다 일어설 때 느껴지는 발 뒤꿈치 통증은 활동하면서 점차 불편함이 사라지기도 해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은데요. 방치하면 통증이 만성화되는 만큼 초기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자신의 발에 맞는 신발을 신고 적절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자신의 발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